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1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동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는데 이제 또 대진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축구 팬들은 정말 기분 좋게 뭔가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갑자기 챔피언스리그 테마송이 들리면서 좀 설레고 있는데 경기를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6강 2차전 지금 치르지 않은 팀들 있어요. 그 팀들은 8월 한국 시각으로 8, 9일 네, 주말이죠. 그때 잔여 경기를 치르고 8강은 8월 한국 시각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네, 하루에 한 경기씩 아마 치르는 것 같습니다. 단판이죠. 그렇죠. 단판 승부로 8강부터는. 그리고 결승은 8월 2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한국 시각으로 24일에 치러집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해서 황희찬 선수 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등록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은 뛰지 못하고 황희찬 선수 뛸 수 있었으면 좋겠죠? 저요?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티모 베르너 선수랑 하킴 지에크 선수가 뛰잖아. 첼시에서.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원리. 0대3으로 지고 왔기 때문에 첼시는 메시 호날두가 들어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희망을 바이든 버리셨나요 뮌헨이니까. 지금? 네? 희망을 버리셨나요? 네, 이미 저는 포기했습니다. 첼시의 그럼 챔피언스리그 어떡해요. 8강 진출은 포기한 단계고. 자, 말씀하신 대로 대진이 확실하게 정해진 팀은 두 팀이고요. 아직 16강 2차전이 남은 팀이 바로 8팀입니다. 1차전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16강 2차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부터 해볼까요?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가 16강 2차전 남아있고 유벤투스와 리옹 그렇죠. 2차전 남아있는데 두 팀의 승자가 8강에서 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1대2로 졌죠? 맨체스터 시티에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원정골도 넣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리그에서는 녹화 기준으로 파죽의 9연승 행진. 상당히 한 골 승부를 또 최근에 잘하고 있고 한데 역시 최근의 핵심은 이 라모스였죠. 공수에서 중요할 때 골도 넣어주고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는데 라모스가 지금 징계로 못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죠. 레알 마드리드는. 라모스 선수가 1대3이 될 뻔한 거를 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퇴장이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는 라모스 선수의 그 퇴장이 잘한 거냐 안 잘한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살짝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골의 원정골을 맨시티에게 헌납하고 그게 물론 골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장면이 그래도 될 확률이 꽤 높았다고 봤을 때는 라모스 선수가 자기를 그냥 2차전 안 뛰는 걸로 그래도 팀의 스코어적인 희망을 조금 살려놨다. 저는 한 51대 49 정도로는 라모스 선수가 그 반칙한 게 그래도 레알 입장에서는 해야 될 반칙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많은 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상당히 갈증, 목말라 있는 그런 구단이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맨시티가 조금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지만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근데 분위기는 지금 나쁘진 않죠. 징계가 지금 해제가 되면서 다른 클럽으로부터 막 원성도 듣지만 지금 또 리그 일정도 로테이션을 조금씩 시키면서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승점의 2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일정이 좀 세리아에 비해서는 빨리 끝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는 두 팀 2차전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은 왠지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약간 유리한 상황이지만 조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1차전도 유리했고 전반적으로 16차전에서 맨시티가 좀 유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적으로도 물론 두 팀이 상당히 대등한 전력인 것 같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3연패할 때 그 정도의 지금 위용을 가진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보면 레알 입장에서는 한 2골 정도를 넣어야 조금 경기를 좀 유리하게 끌 수 있는 그러한 원정임을 고려하면 현재 공격 파괴력이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고
종국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맨시티가 그래도 아주 근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맨시티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 내용인데 종국에는 뭐 아주 근소하게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레알 무시할 수 마드리드가 없죠, 그런 부분은. 챔피언스 리그의 장구한 역사에서 최고의 챔피언 한 팀을 꼽아라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라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장 의원님께서 그 아주 근소하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지금 맨시티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일단 그 레알이 최소한 뭐 두 골을 넣으면 물론 되겠죠. 그런데 맨시티의 화력을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뭐 더브라이너 선수가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과연 레알이 두 골로도 올라갈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레알은 최소한 3골은 넣어야 될 겁니다. 아니 3골로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서너 골을 넣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수의 어떤 밸런스 특히 이제 수비의 견고함과 쿠르투아 선수의 또 선방 능력과 이런 걸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골이 정말로 필요한 경기에서 모두가 그냥 공격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맨시티에게 역습을 얻어맞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력을 발휘해서 골을 먼저 한 골, 두 골 이렇게 넣어갈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라리가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어 좋은 흐름에 압도하는 흐름을 가져가더라도 사실상 그 압도하는 흐름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골을 넣는 숫자를 보면 최근에 뭐 한 골, 두 골. 1대 0으로 이기고 뭐 2대 1로 이기고 2대 0으로 이기고 뭐 그런 경기가 많지 아주 다득점을 라리가에서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연 레알이 공격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맨시티는 그런 골을 전혀 넣지 못할 것인가라고 물으신다면은 이제 그 대목에서는 레알이 많이 불리하고 또 라모스 선수는 이 선수가 있으면은 적어도 한 0.5골은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특히 이제 레알이 정 공격이 안 되면은 사실은 라모스 선수를 벤제마 선수와 거의 투톱처럼 올리면서 마지막 비상수단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카드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황적으로 맨시티가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역시 그 레알의 전통과 경험과 멘탈입니다. 그 경험은 절대 네. 무시 못. 그러니까. 그리고 한 경기를 위해서 베테랑들이 네. 시즌 전체 일정을 소화할 때는 기복들이 좀 있고 체력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기들이 있겠지만 뭐 카세미루가 됐던 뭐 크로스가 됐던 모드리치가 됐던 이러한 베테랑들 일단 중심 허리 라인 자체가 한 경기를 위해서 야 이거 한번 쏟아붓자 이렇게 나올 경우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6강 2차전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승자가 만나게 될 팀은 바로 유벤투스와 리옹에서 맞붙어서 누가 승자인지 그 승자가 둘이 맞붙게 되는데 이 유벤투스와 리옹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유벤투스가 리옹 원정 가서 0대1로 지고 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실점을 했던 게 데리우트 머리 다쳐서 피 흘릴 때 잠깐 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실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0대1로 졌지만 뭐 언뜻 보기에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홈에서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저는 리옹이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면 리그와는 뭔가 다른 동기부여가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분명히 조별리그부터 보면은 리그와는 좀 다른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리옹을 무시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지난 1차전도 데파이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무사 덴벨레 또 아우아르 뭐 이런 선수가 중심이 돼서 경기를 치렀는데 데파이 선수가 일단 복귀가 가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데파이 선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또 실전 경기 감각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팀의 공격 핵심은 데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데파이가 들어가면 언제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역시 2골 차 정도의 승리는 무조건 홈에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에서 리옹에게 원정골을 실점을 하거나 한 방을 얻어맞거나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상당히 힘들 거고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베테랑들이 좀 많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특히 베테랑이죠. 근데 지금 리그 일정이 상당히 세리아는 빡빡해요. 네. 그래서 8월 2일까지 리그 일정을 치르고 며칠 쉬지 못하고 바로 이제 2차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리옹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기에 빨리 우승을 확정 지어놔야 돼요. 유벤투스는. 그러고 나서 남은 잔여 일정을 로테이션을 좀 시키면서 선수들을 휴식을 체력 관리를 줘야죠. 시켜야 되지. 지금 아탈란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몇 경기 허구적대면서 이상하게 꼬여버리면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 리옹전을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전 경기를 지금 최근에 계속 치르질 못하면서 네.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친선 경기가 있고 그런 경기를 통해서 이제 선수들을 컨디션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리옹도 지금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고, 저는 이거를 섣불리 유벤투스가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일정도 일정이지만 일정은 사실 뭐 특히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나오는 파리 생제르맹과 리옹의 경우에는 너무 쉰 기간이 길긴 해요. 네. 그러니까 3월 그 초순에 챔피언스 리그 바로 그 경기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 리그는 모든 게 그냥 종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벌써 얼마예요? 4월, 5월, 6월, 7월 이 경기 할 때쯤이면 이제 한 5개월 그렇죠.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리옹 같은 경우는 쿠프 드라 프랑스 리그컵 결승이 7월 31일에 있고요. 현지 시각으로. 그것도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해요. 파리 생제르맹은 결승전만 이제 두 경기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생테티엔하고 쿠프 드 프랑스. 네.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전 같은 실전이죠. 결승전을 두 경기를 24일과 31일에 치르게 되는데, 리옹은 사실은 실전은 요 31일에 그 파리 하나가 생제르맹과의 하나밖에 경기 없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벤투스가 체력적으로 좀 그 전까지 계속 이제 달려왔고 비교적 적은 휴식만을 한 이후에 또 이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유벤투스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실전 감각 면에서는 역시 그 결승전 한 경기만으로는 리옹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프랑스 리그에서 참여하는 팀들은 핸디캡이 좀 있는 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부는 유벤투스가 일단 요 한 경기로만 보면 이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역시 원정거리죠. 네, 리옹에게 한 골을 얻어맞는 순간 2대1로 유벤투스는 이겨도 안 되니까. 3대1을 만들어야 되고, 리옹에게 만약에 두 골을 얻어맞게 되면 유벤투스는 4대1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저는 가장 큰 불안감은 미드필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아탈란타 대 유벤투스 경기도 봤지만 그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대체로 제 몫을 다 못하고 있어요. 네. 현재 폼으로 봤을 때 뭐 벤탄쿠르 선수도 그렇고 라비오도 라비오 선수도 마티디. 그렇고 마티디 선수 상당히 지금 그 예전에 우리가 알던 마티디에 비해서는 지금은 정말 좀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미드필드 싸움에서 리옹에게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는데, 다만 이제 유벤투스는 그래도 호날두 선수가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재개 이후에 골 넣는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폼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디발라 선수가 그래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서 호날두 선수와 디발라 선수의 어떤 재능으로 이 경기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미드필드에서부터 리옹에게 고전할 경우에는 저는 과연 유벤투스가 자신들이 원하는 충분한 스코어 차이를 내면서 리옹을 잡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유벤투스에게 유리한 것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리옹의 중요한 미드필더 중에 지난번에 유벤투스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투사르 선수라고 있어요. 이 투사르 선수가 원 소속팀인 헤르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부터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르 선수가 아우아르 선수와 더불어서 미드필드에서 차지했던 어떤 비중을 본다면 리옹도 그런 측면에서는 핸디캡을 안게 된다. 다만 유벤투스의 지금 미드필드 진영의 폼은 좋지 않아 보이고, 수비도 약간 지금 들쭉날쭉한 일관성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는 역시 리옹이 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결국은 이제 귀결이 될 거다. 유벤투스를 힘들게 할 것이냐 예, 말 예.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리옹은 5백, 지난 경기처럼 5백 밀집 수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골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가 사리 감독 체제가 아주 측면 배후 공간을 유기적으로 풀어서 막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그 밀집 수비를 못 풀고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리옹은 역습 한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말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서 대부분 뭐 베르나르드스키가 됐던 디발라가 됐던 자꾸 중앙 쪽에서 들어오려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드 쪽을 공략을 못하고 계속 밀집 수비에 당하게 되면 리옹에게 그러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 의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에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원정골을 얻어맞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연 얼만큼 선제골을 빨리 넣어서 본인들이 유리한 흐름으로 빨리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싸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16강 2차전 남은 또 네 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팀, 바르셀로나, 나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나폴리 원정에서 이제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양 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경기를 바르셀로나 지금 문제가 허리 라인 같아요. 역시 이 징계자들이 중요한 선수들이 빠지기 때문에 비달과 부스케츠 없이 지금 이 2차전을 맞아야 됩니다. 물론 2차전 치르는 그때쯤 되면은 그리즈만, 프랭키 데용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복귀가 되면서 허리 라인은 뭐 프랭키 데용, 뭐 라키티치, 뭐 세르지 로베르토 등등 해서 이렇게 구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기 감각이나 선수들의 컨디션에 있어서 조금 우려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네. 그럼에도 저는 바르셀로나가 나폴리에 비해서는 나폴리도 그렇게까지 지금 확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나폴리를 잡고 올라가긴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것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올라갈 것 같다. 네. 한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상 나폴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다만 그 나폴리의 기회라는 게 장 의원님 말씀대로 바르셀로나를 능가할 만큼은 아니고 거의 뭐 한 49.9? 49.9? 네, 바르셀로나가 한 50.1? 너무 네, 그 너무 정도. 정말 종이에 백지장 한 장 차이 아닌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그리스만을 쓰면서 4-3-1-2를 쓴다 해도 그 다음 경기에서 바로 바르셀로나가 그 문제를 노정을 했는데 뭐냐면 너무 이 중앙 집중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 중계하면서 바르셀로나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하나가 페너트레이션, 침투, 전방 특히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의 어떤 침투, 또 하나가 이제 롱 레인지 샷, 중거리포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와이드 플레이가 너무 부족해요. 그 그리즈만, 수아레스, 메시 뭐 몸값을 떠나서 이 세 선수들은 모두 다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에요. 측면을 파괴하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죠. 메시 선수 뭐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측면도 파괴했지만 뭐 그리즈만 선수도 소시에다드에서 윙어로 뛴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수아레스까지 세 명을 봤을 때는 완전히 중앙 집중형 공격이고 결국 바르셀로나의 측면은 조르디 알바와 세메두 선수 양쪽 이제 윙백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바르셀로나가 중앙 집중형 공격이 안 풀리면은 결국 윙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나폴리에게도 활로가 열릴 것이다. 윙백들이 아무래도 높이 올라오면은 나폴리는 또 그 뒷공간을 뭐 카이온 선수라든가 메르턴스 선수라든가 인시네 선수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폴리가 일단은 초반부터 좀 흐름을 잘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골이 지금 필요한 건 나폴리거든요. 1대1인데 이게 0대0으로 끝나게 되면 그냥 바르셀로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폴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더 몰아치면서 이제 공격을 해서 뭔가 이제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나폴리가 그걸 해낼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바르셀로나는 더더욱 꼬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이제 페너트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비달 선수 빠지죠. 그리고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부스케츠 선수가 빠지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 집중형으로 계속 바르셀로나가 점유만 높은 채 공격을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나폴리에게 한 칼, 두 칼, 세 칼 얻어맞으면서 누캄프에서 바르셀로나가 몰락할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드 플레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 경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마도 안수파티 선수가 뭔가 역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요 경기쯤 되면 그 문제의 부상병동 사나이 덴벨레 선수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돌아온다 하더라도 폼은 사실 뭐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와이드 플레이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느냐가 저는 승부의 열쇠라고 봐요. 중앙 미드필더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군요. 이게 가투소 감독 나폴리도 아마 4-5-1 이렇게 해서 아마 특히 중앙에서 압박도 상당히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아마 중앙에서 강하게
아마 상대 3명의 미드필더를 놓고 같이 압박도 병행하는 그러한 체계를 할 텐데 역시 프랭키 디용이나 이런 선수들의 컨디션, 몸 상태가 어느 정도겠느냐. 거기서 이제 턴오버가 나오면 문제들이 발생이 될 소지가 그렇죠. 있고요. 자, 바르셀로나 나폴리의 승자는 이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승자와 맞붙게 네. 됩니다. 8강에서. 그런데 지금 장 의원님은 거의 이제 희망을 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알 수 없어요. 지금 레알, 맨시티, 유베, 리옹, 바르셀로나, 나폴리 이게 다 진짜 알 수 없는데 바이에른 뮌헨, 첼시는 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아, 왜요, 경기는 의원님? 이 경기는 첼시가 이길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겨도 이거는. 떨어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프랑스 리그 팀들이 뭐 4, 5, 6, 7, 8 뭐 5개월 쉬었다 뭐 이 경기 해봤자 한두 경기다 뭐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독일 팀들도 약간 지금 다른 리그 팀들에 비하면은 조금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데스리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재개를 다른 리그보다 월등히 일찍 한 대신 또 월등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리그들은 보통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한 2주 뭐 혹은 뭐 짧으면은 뭐 유벤투스처럼 일주일 이내 뭐 요 정도 하고 들어가는데 독일 리그 팀들은 지금 분데스리가 팀들은 한 달 반 정도 또 쉰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그렇죠.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도 요 첼시전만큼은 그 정상의 컨디션은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보고. 경남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첼시가 3골을 넣을 거냐 과연. 네. 그래도 힘들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장 과연 의원님 왜 이렇게 현실적이세요?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많이 편하니까. 네, 마음도 편하고 저는 이 대진 나오면 항상 제가 신하영 장군님 계실 때도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국의 평론가들 웬만한 사람들 거 다 보고 온다. 네. 첼시에게는 진짜 모두가 현실적인 답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12팀 남았잖아요. 4팀 떨어지고. 12팀 가운데 항상 1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든 네. 평론가들의 평가에서 지금 거의 첼시의 이 우승 확률은 0%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기적은 이루어질 그러니까 수 0%인 있어요. 팀은 첼시밖에 없어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 경기를 설사 네. 이 경기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 참고를 하실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조르지뉴 못 나오고요. 징계. 그다음에 알론소도 징계로 못 나와요. 중계할 분들은 참고하겠네요. 예. 징계를 못 나오는데 그거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르지뉴 잘 못해요 요즘에. 그래서 상관없고 저는 포기. 마음을 비웠어. 알겠습니다. 네, 이제 8강 남은 2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 대 파리 생제르맹. 이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파리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결장자가 있어요. 디마리아가 징계로 못 나오고 카바니는 지금 연장 계약 안 하고 떠났어요. 떠났고 네. 도망갔고 메니에 선수 도트문 이적했어요. 근데 메니에 선수는 뭐 어차피 캐러나 이런 선수가 해줘도 돼요. 상관없는데 한현님 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경기 감각은 좀 떨어져 있겠죠. 그래도 컵대회 결승전 2번 치르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다행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탈란타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아탈란타가 실점을 좀 많이 내줄 때요. 그때 페이스였으면은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막 윙백 엄청나게 올라가고 심지어는 좌우 센터백들도 오버랩들을 막 한단 말입니다. 앞쪽으로 올라가서 뒷공간을 내주게 되면은 음바페, 뭐 네이마르 이러한 라인들한테 상당히 약점을 노출할 수도 있어요. 또 붙는 게 사실 압박을 할 때 약간 대인마크처럼 붙기 때문에 거기서 1대1로 제껴져서 약점을 노출할 우려가 있어요. 파리 같은 팀에겐. 근데 요즘의 아탈란타는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아탈란타의 이 경기력으로 현재 약간 실전 경기 감각이 떨어진 파리랑 붙으면 저는 이거 알 수 없다. 네, 그냥 아탈란타의 최근 경기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문제는 역시 아탈란타도 체력적으로 지금 리그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또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러한 전술 운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하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16강 2차전은 치르지 않기 때문에 리그 일정 끝나고 약간의 휴식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탈란타가 에너지를 다시 보충해서 다시 으쌰쌰 하고 나갈 수 있는 단판 승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1, 2차전을 하게 되면은 종국에는 그래도 파리가 조금 우세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생각이지만 단판 승부기 때문에 초반 전술적으로 파리가 말려버리면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보면은 골들은 많이 터질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탈란타가 그래서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팀이 그 이제 코로나 사태 약간 전까지 소급을 하면 최근 15경기에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 15경기에서 13승 2무를 했고요. 그동안에 넣은 골이 51골. 그러니까 모든 대회 토탈입니다. 무시무시하다. 15경기에서 51골을 넣었는데 제가 계산기로 딱 해보니까 3.4골 나오더라고요. 와. 경기당 평균. 그리고 제가 올 시즌 이제 아탈란타 기록표를 쭉 보면서 4골 이상 넣은 경기가 몇 경기나 되나 세어봤어요. 4골, 5골, 6골, 7골 넣은 경기도 7골 꽤 넣은 있는데. 경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4골, 5골, 6골, 7골 넣은 경기가 올 시즌 10경기. 대박.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네요.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이탈리아 세리에아 역사에서 40년대에 휩쓸던 팀이 있어요. 그 비행기 참사 때문에 좀 나중에는 결국 무너졌지만 비행기 참사 이전까지는 40년대 이탈리아 축구를 거의 휩쓸었고 거의 뭐 세계 챔피언 수준의 토리노 클럽이 있었거든요. 그 토리노의 득점력 이후에 이렇게 가공할 득점력은 거의 장구한 이탈리아 축구 역사에서 거의 뭐 최고라고 할 토리노 이후에 최고의 공격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온갖 기록을 막 다 써내려가고 있는 아탈란타인데 단 이 아탈란타가 이제 장 의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전처럼 정말 정신없이 수비수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뒷공간 허무하게 털리고 뭐 이런 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 재개 이후의 경기들을 보면 이런 건 좀 줄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에서 여전히 실책성 플레이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저 유벤투스 전도 이겼죠. 유벤투스 전도 사실은 아탈란타가 한 4대1 정도로 이겼어도 유벤투스 할 말 없는 경기인데 그게 2대2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수비에서의 여전히 잔실수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 은바페나 네이마르 선수는 또 용서하지 않을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탈란타는 수비는 요즘 좀 나아졌다고는 해도 또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확고하게 믿지는 못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탈란타의 페이스를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가 궁극적으로는 이건 거의 5대5인데 외국의 평론가들 말씀을 또 드리자면 그 아탈란타가 이긴다고 하는 평론가들이 거의 지금 52대 48 정도로 48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만약에 이게 반년 전에 이 매치업이 딱 성사가 됐다 그러면 제 생각엔 8대2 정도로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아마 손들어주는 평론가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거의 대등하게 됐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교체를 많이 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교체를 많이 해도 아탈란타는 정말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주력 공격 3인방이 예를 들어 파프 고메스, 요시 빌리치치 그리고 사파타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안 나오고 말리노프스키, 파살리치, 무리엘 이 선수들이 나와도 이 선수들끼리도 6골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6명의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건 아니면 뭐 더 추가를 해서 더 플러스를 시키건 간에 아탈란타는 어느 조합이 나와도 지금 다득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팀 컨디션이 올라와 있고 선수들의 자신감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과연 프랑스 리그에서 평상시에 아탈란타 같은 공격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예,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뿐만이 아니고 예전 이제 뭐 계속 한 6, 7년 동안 원투펀치에서 제가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에만 나오면 무슨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했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에서 좀 우승을 너무 쉽게 하고 프랑스 리그에서 물론 어려운 상대도 몇 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쉬운 경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편안하게 해도 그냥 대충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프랑스 리그의 상당수 팀들을 제가 뭐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거의 지존급 전력으로서 그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챔피언스 리그 딱 와가지고 또 세계적인 탑 클래스 적수들하고 막상 딱 붙으면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평상시 실력이 오히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 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경험을 이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물론 이제 평정심을 찾고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아탈란타의 그 수비 결함을 공략을 하면 파리가 이길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아탈란타와 파리 생제르맹의 8강전 예상을 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라이프치히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물론 상당히 나겔스만 대 시메온의 매치업 재밌는 매치업이겠지만 지금 라이프치히가 현재 상황에서는 스쿼드의 공백이 지금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황희찬, 벤자민 헤닉스 이런 선수들 최근 계약 선수들은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고 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는 티모 베르너 선수가 실시랑 계약을 하면서 연장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베르너가 지금 없고 이거 라이프치히가 지면 다 첼시 책임. 그래서 저한테 다 이거 돌리세요. 그리고 정말? 파트릭 시쿠가 그나마 저 임대 연장을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까지. 그게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파트릭 시쿠가 연장을 한 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선수층이 지금 공격진에서는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시쿠 역할이 지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티모 베르너 없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떤 뒷공간이나 공격 전환에 있어서 공격 패턴이 쉽지가 않아요. 네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내려서서 정비가 됐을 때는 시메오네의 축구는 여전히 견고해요. 그런 부분을 뚫기가 현재 공격진 베르너가 빠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주앙 펠리스가 복귀를 해서 나설 수 있는 2차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앙 펠릭스 기존에 또 경험이 있는 디에고 코스타나 모라타 같은 공격 라인이 분명히 이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요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저는 조금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한의원님도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52대 48. 저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조금 더 쓰실 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더는 못 써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칼럼을 봤는데 독일 쪽에 이제 제가 본 칼럼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제목이에요. 라이프치히가 아틀레티코를 이길 수 있는 5가지 이유. 뭐 5가지? 예, 예. 제가 거기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단 2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틀레티코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지만 사실 득점력은 좀 부족하다. 그 칼럼의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득점력은 좀 부족한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수비도 잘하고 득점포도 있다. 아틀레티코보다 그 부분이 오히려 앞선다.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올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의 좋은 성적은 그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는 부분에 분명히 그 기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도 우리가 뭐 아틀레티코에 그렇게 딸릴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골은 더 넣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독일 쪽에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5가지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얘기인데 전술 평론가들 그리고 전술사 책 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재밌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안 나겔스만과 디에고 시메오네의 한판 승부는 그 독일 쪽의 이제 컬럼니스트가 이쪽의 우위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시메오네는 어떻게 할지가 대충 다 예상이 돼요. 그럼. 네. 항상 어느 정도 고착적이고 좀 고정적인 게 있죠. 시메오네 감독은. 그런데 나겔스만 감독은 경기 중에도 포메이션이 막 바뀌고 예측 불가다? 3백을 쓸지 뭐 4백을 쓸지 4-2-2-2를 선수들 간의 쓸지 위치 뭐 이동이 뭐 3-4-2를 쓸지 3-4-1-2를 쓸지 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선수들도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아요. 사실 이 팀에는 뭐 측면 수비도 되지만은 뭐 중앙 수비도 된다든가 측면 수비도 되지만은 중앙 미드필더도 된다든가 뭐 중앙 플레이메이커도 되지만은 윙어도 된다든가 하면서 선수들 간의 경기 중에 위치 변경도 아틀레티코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면서 좀 더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공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또 이제 한 가지의 그 5가지 이유 중에 네. 하나더라고요. 그건 이제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첫 번째 논리에 대한 약간의 저의 반론은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너무 경시하면 안 된다. 아틀레티코가 리버풀하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내려앉은 시간이 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에게 4골을 넣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 사태 재개 이후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뭐 골이 많이 터지건 적게 터지건 상관없이 공격을 풀어가는 것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아틀레티코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변화무쌍한 전술과 약간 고정적인 전술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변화무쌍한 전술이 물론 좋긴 좋아요. 제가 그래서 클롭 감독이나 또 나겔스만 감독 높게 평가하는 이유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단판 승부 아닙니까? 월드컵 같이 지금 3일에 한 번 경기하고 뭐 이기면 또 경기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요럴 때는 너무 변화무쌍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안정적이게 준비를 예. 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하던 거를 확고하게 잘하는 한 가지를 확고하게 잘하는 게 오히려 이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그게 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전술적 유연성 이런 거는 이제 장기간 리그를 수행하다 보면 그게 분명히 필요하죠. 뭐 부상자도 나오고 뭐 상대가 또 계속 매번 바뀌고 하는데 전술적 유연성 없는 감독들은 이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꼭 변화무쌍한 것이
반드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52대 48 아틀레티코. 52대 48. 어쨌든 두 분 모두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조금 손을 더 들어주신. 저도 뭐 근소한 우위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험적으로 한 의원님 말씀이 장황했지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기들만의 축구가 확고히 다져져 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라이프치히는 뭐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워낙 많이 그렇죠. 설명했던 팀이지만 이러한 약간의 다양성을 가진 대신 확실히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좀 부족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결정타예요. 이 팀은 베르너가 없으면 공격 전환이 힘들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게 결정타예요. 저는 그 한마디로 끝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그리고 16강 2차전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열광과 한호할 준비를 하시고 한번 그 경기를 진하게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승부 예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6개 승부 예측 결과는 처참합니다. 빨리빨리 하죠. 뭘 네. 초점에. 예. 네. 빨리 뭘 저 초점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당연히 빼고요. 하나는 맞췄으니까 괜찮은 거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 이제 이번 417의 승부 예측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F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 먼저 K리그네요. 무승부. 무승부? 예. F서울의 절실함이 지금 FA컵 뭐 체력 소모가 많은데 포항도 그렇지만 절실함이 무승부를 만들 것이다. 네. 저도 무승부. 무승부? 저는 절실함이 아니라 포항이 공격력이 앞서거든요. 네. 근데 요 경기만큼은 포항이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서 한 1대1 같은 네. 정도? 예. 무승부. 전 포항. 포항. 그 지금 폼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게 정상적인 네. 그 픽이에요. 맞아요. 포항 승리. 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토트넘 대 레스터 시티. 저는 요거 토트넘. 레스터가 지금 심각해요. 수윤주 아예 못 나오고 이제는. 네. 네. 부상자들도 있고 3백으로도 바꿔보고 막 그랬거든요. 지난 경기. 휴식 시간도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한 경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레스터가요. 휴식 시간도 하루 더 짧고 토트넘도 지금 체력적으로 다 바닥이 났는데 힘든데 둘 다 힘든 팀 상황에서 전 토트넘의 신승. 토트넘. 저도 토트넘 승. 토트넘. 요거는 지금 그래도 폼은 살짝이라도 저는 토트넘이 낫다. 레스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이니까 저는 국뽕 갈게요. 근데 어쨌든 뭐 다 세 토트넘이. 경기 연속골로 토트넘.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인터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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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합시다. 아, 이유 안 말하시고요? 이유를 안 말하시고. 예? 이유도 안 말하시고. 이유요? 네. 인터밀란이 현재 멤버나 여러 가지 폼이 산체스도 잘하고 있고요. 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뭐 저기 공격진이나 멤버들이나 전체적인 어떤 파괴력이 더 있다고 좀 봐요. 로마는 제코에 좀 의존하는 게 좀 강한데 저는 로마 홈이라도 요거 인터밀란 신승 봅니다. 저는 무승부. 무승부? 네. 저는 전에 나폴리 대 로마 했을 때는 제가 나폴리 승해서 제가 맞췄어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가 약간 수비가 좀 안정이 됐고 공격도 저는 인터밀란 상대로 뭐 그렇게 뒤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무승부. 전 AS 로마.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받았어. 잘했어요. 3연승 중이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승부 예측을 찍어봤는데 이번에는 제발 한 명이라도 두 경기 정도는 맞추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